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 지구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 주둔 유엔군도 로켓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확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연말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은 고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장바구니 물가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긴급의원 총회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총선에 지면 정계 은퇴를 각오할 책임을 지겠다면서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네, 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의사단체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긴급회의를 열고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치열한 교전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전선은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까지 넓어진 상황입니다. 첫 소식 황정민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처음으로 내각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החמאס חשב שאנחנו נתפרק, אנחנו נפרק את החמאס.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은 가자 지구뿐 아니라 북부 접경을 맞댄 레바논으로도 향했습니다. 반 이스라엘 전선에 있는 헤즈볼라를 겨냥했던 로켓은 레바논에 있는 유엔군 본부에도 떨어졌습니다. במלחמה בצפון, אנחנו לא רוצים להסלים את המצב, יש לנו משימה לטפל בה ואנחנו נטפל בה. אבל אם מישהו יעשה טעות, הוא יישא במחיר. 이런 상황에 하마스 배후로 의심받는 이란까지 참전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정부는 확전을 막는 데 총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The USS Eisenhower from the United States towards the region to give additional capacity to respond to any contingency and also to send a clear message of 중국은 이스라엘을 향해 도를 넘었다며 중동 특사를 파견해 압박 수위를 높였고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휴전 결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양측 충돌로 인한 사망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전쟁의 끔찍한 참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신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아이스크림 트럭이 동원되는가 하면 하마스 대원 시신은 혹시 폭발물이 설치됐을 가능성을 우려해서 거리에 그대로 방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영일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 세워진 한 아이스크림 트럭. 한 남성이 트럭 문을 열자 겹겹이 쌓인 시신들이 보입니다. 다른 트럭도 상황은 마찬가지.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해 들어온 시신들로 트럭은 가득 찼습니다. 인근 병원에선 하루 19의 시신만 보관이 가능한데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자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냉동 트럭까지 등장한 겁니다. ومع هذه الثلاجات أيضا فإن الأعداد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كل الثلاجات الأساسية والاحتياطية ويبقى في الخيام قرابة 20 إلى 30 جثة يوميا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هذه الثلاجات. 이스라엘도 상황은 마찬가지. 폭격으로 인해 주택들은 내려앉았고 내부는 처참히 부서져 있습니다. 한때 누구의 보금자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거리 곳곳엔 하마스 대원의 시신이 나뒹굴지만 군인들조차 혹시 모를 위협에 쉽사리 손댈 수 없습니다. Our force that will come and maybe move the body, the dead body, so it will be explode. Okay? So we need to check it.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 같은 장면은 일상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연말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은 고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장바구니 물가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 부총리는 연말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로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수장들이 물가 안정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통화 재정 정책의 긴축 기조를 권고하고 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입니다. 이번 달 유제품 가격은 평균 7%가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노령인에게는 우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먹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고추랑 요것만 사고 어저께는 와서 장 보고 갔는데 야채는 별로 못 샀어요. 왜 못 사셨어요? 좀 비싸서 이렇게 쳐다보다가요. 중동 전쟁의 여파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5.7% 급등한 배럴당 90.8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확전 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고물가가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말 세계 경제 최대 위험으로 고물가를 꼽았는데 왜 고물가를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걸까요? 예, 그동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각국 막바지에 도달한 상황으로요. 네. 물가만 안정이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경기 침체에 대응할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의 그 무력 충돌이 촉발됨으로써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물가가 재상승할 조짐을 예. 보임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고금리를 유지할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서 네네. 오히려 그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더 커지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 그다음에 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농산물,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고금리 기간을 장기화시켜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위험 이런 걸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기 때문에 고물가를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으로 지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유가랑 식료품 가격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설탕, 소금, 우유, 채소, 기름값 무작 월급 빼고는 안 오른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 올랐거든요. 맞아요. 특히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또 주의를 해야 될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식료품 가격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모든 그 가공식품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원료,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들이 설탕, 소금, 우유 같은 항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설탕과 소금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기상 이변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설탕은 사탕수수의 그 수확량이 줄어들므로써 설탕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네. 소금 같은 경우도 폭우로 인해서 소금 가격 역시 소금이 생산량이 줄어들므로써 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기준으로 두 제품이 지금 전년 동월 대비 약 17% 안팎으로 상승을 함으로써 네.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우유 가격 역시 좀 원유 가격 연동제의 영향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함으로써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설탕, 소금 같은 경우는 모든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요. 우유도 뭐 빵, 과자, 그다음에 뭐 커피 같은 네. 모든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상승시키고요. 네. 지금 이거는 외식비 가격도 역시 인상을 시켜서 우리 서민들의 이 생활 물가 자체를 끌어올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걱정은 이제 그럼 이런 고물가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이걸 예측할 수가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예, 이 고물가 상황은 지금 중요한 것은 네. 무엇이냐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네네. 기조 전환,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언제쯤 안정이 되느냐 이걸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단행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에 전망한 바에 따르면요. 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내년 하반기에 2%가 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는 2.2%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는 정상화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에는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장 이제 고물가의 생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 잘 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지금 뭐 신세대들 위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네. 지금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핑 쿠폰이 아. 20대, 30대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키핑 쿠폰은 무엇이냐면 편의점에서 주로 뭐 1+1 행사라든지 2+1 행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뭐냐면 제품 하나를 사용하면서 구매할 경우에는 하나를 무료로 주는 거, 예. 혹은 2개를 구매할 경우에는 하나를 무료로 주는 이런 행사를 할 경우에 제품을 예를 들면 3개나 구매를 해서 한꺼번에 먹기는 좀 불편한 그렇죠.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럴 때 키핑 쿠폰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요. 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당장 뭐 우유를 3개를 다 사서 먹을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활용을 하겠다고 그 +1이라는 상품을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앱에다가. 네네네. 그러면 당장은 내가 서울에 있는 특정 편의점 지점에서 추가로 +1 상품을 구매를 했지만 예. 그것을 당장 먹지 않고 키핑을 하고 있다가요. 뭐 부산에 있는 편의점 지점에 가가지고 나중에 구매를 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2+1에서 1+1 행사를 할 때는 제품 가격을 33%에서 50%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이런 합리적인 그 행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최근에 못난이 농산물인데 이름을 갖다가 이제 재치 있게 만난이 농산물이라고 네. 바꿔서 부르는 행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맛과 품질은 그대로지만 뭐 우박이나 뭐 이런 예. 것처럼 모양과 크기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과일과 채소를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식료품 가격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키핑 쿠폰이나 또 못난이 과일 같은 좀 팁을 좀 주셨는데, 근데 무엇보다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들 저소득층일 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들을 좀 해야 됩니까? 예, 기본 경제학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소액의 소비 쿠폰을 다수에게 뿌리는 정책보다는요. 네네. 극빈층, 취약계층, 소수의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고액의 소비 바우처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네. 입증이 돼 있습니다. 예. 연구로서.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에게 소비 바우처나 에너지 바우처를 좀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삼고 현상 이어진다는 거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에도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고금리, 네. 고환율, 뭐 고물가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뭔가 도산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무엇이냐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15일에 일몰이 됐습니다. 예. 사실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것은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기업 개선 작업이라고 하죠. 그 어려움에 예. 처한 기업들에게 채권 금융기관 75% 이상의 동의로 채무 유예나 탕감 및 추가 자금 투입을 대가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시행을 해서 예. 뭔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회생시켜주는 제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정치 실종이라고 하죠.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15일을 기점으로 그냥 일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생이 가능하지만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예. 부도 위기에 몰려있는 기업들마저 도산 위험에 처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빨리 정치권에서 네. 지금 정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런 예.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갖다가 다시 재입법을 함으로써 지금 생산성은 높지만 지금 경제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살리는 예.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정부도 네. 그걸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레이트와 FTA급 무역 동맹을 맺었습니다. 네,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UAE 정부 양측이 CEPA,
즉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을 타결하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선 양국은 최장 10년 이내에 상품 시장의 모든 관세를 철폐합니다.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현재 5%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집니다. 높아지는 가격 경쟁력으로 자동차 수출에 날개를 달 전망입니다. 또 닭고기와 라면, 과일 등 농축산식품도 관세가 없어집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FTA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UAE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원유도 기존 3%에 달하는 수입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됩니다. 이로써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도 높이고 기름값 인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는 중동 정세에서 우리 에너지 안보 그리고 우리 산업 이 중동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 반려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을 검색해 한 장관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이 가방을 든 한 남성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도곡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도주한 42살 남성 A씨의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체포한 지 하루 만입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한 장관의 주소를 파악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혀온 권력자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에게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병원 치료 이력 등을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이 4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 사전 개요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요, 지난 11일 새벽 한 장관 집 앞에 몰래 찾아가서 흉기와 이 점화용 토치 이거를 두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뭐 범행 동기가 뭔지 이런 게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누구냐면 이제 40대 남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직업은 무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일용직 같은 것들로 근무하다가 이제 일을 뜨문뜨문하는 사람 같고, 그다음에 어떤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동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동기는 뭐냐면은 권력자에게, 한동훈 같은 권력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런데 권력자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택 앞에 위협적인 물건을 두고 간다는 거. 이런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그냥 협박이 아니라 특수 협박으로 지금 의유를 하고 있죠. 위험한 흉기를 들고 자택까지 간 겁니다. 바로 집 코앞까지 간 건데 굉장히 보안 시설이 엄중하게 돼 있는 고급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데 예. 거기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그냥 주거 침입이 아니라 특수 주거 침입입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특수 협박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예. 그리고 특수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양형에 있어서는 뭐 실형이 나오거나, 특히 주거 침입은 그렇지 않긴 한데요. 이 사안은 예. 일반 주거 침입과는 그 양태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권력자라고 칭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테러의 성격도 분명히 함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좀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점이요. 네. 한 장관의 집을 사전에 답사도 했고 또 동선도 미리 짜놨다는 거, 이게 지금 알려진 것 같아요. 계획범죄 정황이 짙어지는데 그렇다면 처벌 수위도 바뀌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전에 답사를 하고 네. 동선까지도 미리 설정을, 머릿속으로 딱 설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를 우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건 당연히 계획 범죄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범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범행 시간이 새벽 3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나가다가 욱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이게 성립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이걸 상상적 경합하면 이론적으로 10년 6개월까지 가능한 그런 범죄가 될 텐데 네. 그런데 그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계획 범행의 경우에는 가중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과연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누군가 뭐 사주를 받았거나 누군가 뭐 지시를 받았거나 이런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도 그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좀 충격적인 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알게 됐다고 하는 점인데 한 장관의 집 주소가 이제 지난해 한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된 적이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예. 유튜브 매체가 생방송, 생중계를 했죠.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서 네. 뭐 문을 두들기고 뭐 우편물을 확인하고 지금 주거침입 혐의로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생방송 중에 영상이 그대로 송출이 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어디인지 동호수가 어디인지도 사실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붙잡힌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상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그 영상을 통해서 2차로 가공된 정보가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것을 정보로 접했는지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노출했던 그 유튜브 매체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을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소 노출한 정도만으로는 개별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추궁당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해당 유튜브 관계자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긴 했어요. 하지만 그 형사 사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양형상에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엄중한 처벌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인터넷상에 집 주소가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주민번호가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됐던 사례도 있기도 했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또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본인에게 강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냥 동호수,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거주지라는 점을 좀 참작해서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가족 요소로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배우 이영애 씨가 언급된 바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관련해가지고 이영애 씨가 5천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죠. 속칭 좌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뭐 린치라 할 수준까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은 저는 국가에서 나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이승만 기념관에 5천만 원을 기부한 이후에 일부 야권 지지자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떤 공격들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 성향의 특히 유튜브 같은 곳에서 사실 참 입에 담기도 그 곤란한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영애 씨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영애 씨한테 저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방해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영애 씨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일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영애 씨가 가진 특수한 이제 지위라는 게 보훈 관련한 기부 행위를 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에 5천만 원을 기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보훈과 관련한 한 행위를 한 부분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 없는 것이고요. 좀 무리한 언론 보도 내지는 좀 지나친 과도한 명예훼손성 어떤 사실 적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 뭐 명예훼손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영애 씨 입장에서는요, 그냥 기부를 했을 뿐이잖아요. 기부금만 냈을 뿐인데 이 논란이 확산돼서
이영애 씨 자신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맞이할 때 보면. 그런데 이영애 씨가 이야기한 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 분 계셨지만 과오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 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고 공은 공대로 인정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를 건국한 건국 대통령이잖아요. 특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의 무력 침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영애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지금 좌파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가서 살라고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과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공은 훨씬 더 큰 것인데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러면 진짜 북한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무차별적인 비난을 한다면 선뜻 이게 누가 앞으로 기부를 맞아요. 하기도 좀 부담될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특히 연예인분들이나 많이 얼굴이 네. 알려지신 분들은 기부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꼭 정치적인 현안이 아니라 기부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은 뭐 연예인들도 있었으니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김윤아 씨가 다시 재송환되고 있기도 한데 정치권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판단을 좀 존중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시아버지가 뭐 군인 출신이셨고 본인의 친부는 6.25 참전 용사시기 때문에 특히 이런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다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부도 했었다는 겁니다. 재단에 후원도 하고 그런 여러 면이 있는데 딱 잘라서 물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공과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과도한 공격은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영애 씨를 둘러싼 논란 또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가요.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주장했다가 이영애 씨가 반박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 변호사님께서? 일단 논란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이영애 씨가 이제 쌍둥이가 있잖아요. 그 돌잔치에 김 여사를 초대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김 여사가 이제 영부인 되기 전에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미술 행사를 전시를 많이 했는데 그 전시에 자주 참석했고 심지어 SNS에 홍보까지 했다. 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런데 이영애 씨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돌잔치에 김 여사를 초대한 사실이 없대요. 그다음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 참석은 했지만 그때 굉장히 유명한 전시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이제 친분 있는 지인이 미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좋은 전시가 있으니까 한번 참석을 하자 해가지고 간 것뿐이고 SNS에 홍보한 사실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허위 사실을 통해 가지고 그 이영애 씨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영애 씨 측에서는 일단 방송 중지를 요청했고요. 사과를 요청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이 밖에도 어떤 다른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은 사과를 요구하면서 내용 증명을 발송시킨 단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이란 건 본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도달시키는 것의 의미 이상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을 계속해서 게재를 한다면 이 영상 삭제 가처분을 법원에 제시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본인이 입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언론중재의 제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종전 언론사가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중재위 단계에서 이 어떤 그 구제가 가능하지만 그냥 단독적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은 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보완도 함께 논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초대하지 않았는데 초대했다라고 하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가짜 뉴스 아니에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이영애 씨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 책임이 이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 책임이라도 그 물면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하고 이영애 씨하고는 좀 침해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한 그 손해배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고 그렇게 명예훼손해가지고 손해배상금 받아서 또 다시 좋은 데에다가 기부한 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올라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긴급회의를 열고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증원 규모와 확대 방식, 일정 등을 19일 발표할 계획인데 최대 매해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0명을 복구하는 수준에서 필수 의료 붕괴가 심각해지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국내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이는 영국 등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다 늘리고 있어요, 지금. 인구 고령화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인력, 간호사 인력을 다 늘리고 있는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10,000명에 이를 것이란 보고도 나왔는데 2025학년도부터 1,000명씩 더 뽑으면 10년 후 10,000명이 채워지게 됩니다. 특히 지방의대 위주로 정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증원 규모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란 숫자가 저희가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파업 얘기가 간호법 때보다 더 빨리 올라오기는 했어요. 의협은 긴급회의를 열고 파업 등 투쟁 방안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총선에 지면 정계 은퇴를 할 각오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주요 현안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여부였습니다. 대다수가 비대위 전환보다는 김 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총 20여 명이 발언에 나섰고 김 대표 사퇴를 요구한 건 최재형 의원 1명에 그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들은 수도권 위기론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위기의 본질이 뭔지 진단하고 그리고 대책을 만들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비대위원회에 준하는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김 대표는 2기 지도부 인선에 대해 비주류를 발탁하는 탕평 인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진 배치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총선에 패배할 경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재명 체제를 고친 민주당은 계파 갈등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는 연기됐습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체력 회복이 기대하는 것보다 늦어져서 지금 당무 그리고 의정활동 복귀가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최고위원 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달 넘게 지도부 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국정감사와 최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 출석해 최상병 사건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석하고 9일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차에 올라 지원 유세를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송갑석 의원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후임 인선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 같다며 마지막 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여성 원외 인사인 박 전 구청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현역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친이낙연계 한 의원은 친이낙연계를 배제하고 자기 사람들 위주로 공천하려는 수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참패한 국민의힘이 긴급 의총을 열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유지하기로 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휴일은 어제 4시간 넘게 의총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국민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김기현 대표가 이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의총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먼저 윤 대변인께서 언제 그 의총 배경, 방안, 그 분위기 이런 걸 좀 전해주세요. 예, 김기현 대표가 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예. 뭔가 당의 총의를 듣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의총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결국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은 의원들로부터는 사실상의 재신임을 받아서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시작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그런 혁신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총선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총선 기획단 성격의 기구를 조기에 출범시키고 인재영입위원회도 발족을 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된 의총이었습니다. 예,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까? 아니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 몇 분은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바꾸자는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김기현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중론이 있어서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재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이고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새로 어떤 지도부를 만들어서 선거를 준비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시간이지만 지금 현 체제에서 뭔가 인선을 다시 하고 방향을 다시 다잡는다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체제가 그동안 오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비대위 체제를 겪었었던 저희 당 입장에서 당원 100%의 투표로 인해서 등장한 그런 정당성 있는 대표 체제라고 볼 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꾼다기보다는 이 체제에서 개혁을 통해서 총선을 준비하자 이러한 총의가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 대표 이제 총선 패배하면요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대표 체제로 이 쇄신은 가능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김 대표 입장에서는 비장하고 결연한 태도로 그렇죠. 실제로 총선 패배 시 정계 은퇴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김기현 대표의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인들의 당선이 가장 최우선이죠.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에 요구되는 쇄신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소위 이른바 눈 가리고 아웅식 쇄신에 지금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고요. 또 역시 이번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번지는 책임론을 뭔가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시즌2로 수습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38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심을 등에 업고 사실 당선된 후에 정부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번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고사하고 쇄신사령탑이 되겠다? 과연 누가 쇄신사령탑에 자격이 있는지를 아마 묻게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면서 이 문제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결국 다시 한 번의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임명직 당직자 8명 전원이 사퇴를 하면서 김기현 2기 체제 꾸려질 전망이죠. 윤 대변인도 이제 선임 대변인의 인선이 되셨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수직적 당정 관계 바뀌지 않으면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도 사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도 맡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쇄신 가능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을 했고 용산 대통령실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뭐 수직적 당정관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은 당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입니다. 총선은 당이 치르는 것이고요. 그동안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했었던 그런 시절이 30년 전입니다. 그렇죠. 저희 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진영을 꾸리고 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다시 정확히 파악하고 방향을 다시 잡는다면 김기현 체제가 더 총선 준비 그리고 저희 당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당이 이제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쇄신책을 찾고 있는 상황. 민주당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라면서 김 대표 사과까지 요구한 상황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좀 밖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은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모면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비판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또한 이번 재보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여당에 주문했는데요. 결국은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황을 수습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집니다. 저는 그걸 충실히 지금 따르고 있다. 자, 결국 선거에 참패하고도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정당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더 무서운 해처리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식 후 이 건강을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 복귀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 출석 어렵다고 하시는데 국정감사에도 안 오셨는데 체력 회복이 기대하는 것보다 늦어져서 지금 당무 그리고 의정활동 복귀가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자, 건강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지난주 국감 때문에 이제 재판 출석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국감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건강 회복이 아직 덜 됐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상황을 우리 윤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황이 정상 상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재판을 자꾸 지연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는데 정작 국정감사장에 오지 않았다. 물론 건강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이 본인의 건강 문제로 얼만큼 많이 재판을 빠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오죽하면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 출석 안 해도 진행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재판 지연이라는 것까지 이재명 대표의 여러 논란 중에 하나로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요, 당무 복귀 후에 이제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회 사퇴로 공석이 된 이 지명직 최고위원회 누구를 지명할지 이게 사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이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친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인선을 놓고 지금 당내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글쎄요, 보궐선거 압승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마 통합과 혁신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과제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첫 걸음이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저는 뭐 친명계니 비명계니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통합적 당 운영과 혁신에 부합하는 상징적 인물을 인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과 비명계 구도를 뛰어넘는 그런 인선이 이루어질 때만이 보궐선거의 교훈을 그대로 되새기면서 새로운 당 운영으로 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논의되는 뭐 친명계 인사 운운하는 모습은 결국은 당내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인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행동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명이나 친명이나 이렇게 얘기할 단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좀 우려는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실천 의지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분열이 크게
그 요동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국 비명계 입지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또 비명계 그룹의 구심점 자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당내 분열상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더 좋아졌다, 더 강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요, 이 대표가 자신의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이 가결파 5인에 대해서 징계에 나설지 이것도 사실 주목이 됩니다. 친명계는 징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대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결파 5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징계를 예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가결표를 던진 사람을 실질적으로 가려낼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당원들이 징계를 요구한 사람에 한해서 징계 절차를 하자 뭐 이런 의견으로 지배하게 되는데요.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는 극렬 지지층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방금 정기남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가결파 5인이라고까지 단어가 나오면서 인구에 회자된다. 예. 결국은 이 정도까지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징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적어도 이 5분에 대해서는 징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밖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안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당의 어떤 그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네.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색출하면 패배하고 혁신하면 승리한다. 예. 자, 이런 관점을 지도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모면 카드가 아니라 네네. 통합적 당운형이라고 하는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가야 할 필수 불가결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당내 어떤 전반적인 컨센서스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 이른바 개딸들이라는 사람들의 그 지지 또 그 등으로 그거를 좀 지지를 얻고 이번에 좀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당내에는 또 그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예. 소위 이번 선거에 도전하고자 하는 총선 입지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그 흐름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당의 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재명 대표 그 구속은 또 면했지만요, 백현동 의혹까지 추가 기소가 되면서 재판 부담이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지금 서너 번 출석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고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대표가 일주일에 막 서너 번씩 재판을 받는다. 지금 그런 상황이 뭐예요? 뭐 한 곳이 아니고 뭐 서울, 뭐 수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예. 재판 받으면서 제대로 당무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는 그것도 들어 있는데 예. 일각에서는 이것을 재판형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지연할 때가 아니라 예. 빨리 하나씩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나씩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첩첩산중이죠. 예. 피할 수 없는 재판 리스크로 보여지고요. 예. 당무 차지는 부분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 무리한 기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시켜내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재판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을 쇄신하는 모습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어가는 것이 예. 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가을은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는 계절이죠. 세계 곳곳의 추수 풍경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인데요.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당근과 무수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수확 작업이 한창인데요. 작업은 4-5시부터 시작해 아침이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전북 완주에서는 어린이들이 고구마 수확 체험을 해보는데요. 커다란 고구마를 캐 조심조심 옮깁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벼에 메뚜기가 앉아 쉬고 있는 풍경도 보입니다. 사진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풍족해지는 느낌인데요. 독특한 방법으로 수확하는 작물도 있다고요.
네, 바로 북미 지역에서 인기 품종 중 하나인 크랜베리인데요. 이 크랜베리는 열매 속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 물에 잘 뜹니다. 수확철이 되면 이 특징을 활용해 크랜베리 밭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밭은 방대하게 붉은 빛으로 가득 차는데요. 크랜베리 호수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는데요. 수확한 옥수수를 건조하기 위해 펼쳐놓은 모습이 장관입니다. 이렇게 옥수수 재배가 늘어난 이유는 식용이 아닌 동물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육류 소비 증가가 불러온 가을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진처럼 풍성한 수확이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며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8도를 기록하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해안 지역과 남부지방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9도, 광주 20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난 뒤 날이 한층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